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히만 같이 상부의 지시를 통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과연 무죄인가 아니면 무죄인가, 그리고 정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라면 죄는 죄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할까 등의 생각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악의 평범성, 그리고 스탠포드 감옥 실험 및 밀그램 실험, 그리고 사유의 의미,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실물을 보기 전에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던 사람들은 그가 뿔 달린 괴물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 유영철,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사람들의 외모는 흉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네 아버지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을 표현하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서로 남남인 사람들끼리 성인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또는 중년층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를 이르는 말이죠. 아이히만의 33번의 재판을 모두 지켜본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히만은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왜소한 것을 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무능, 그것이 바로 범죄이다 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일의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의 주장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요. 악행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나 아렌트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겠죠.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곳에 간수 역할로 참석한 어떤 한 남자가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고도 불리는 이 실험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가 1971년에 한 심리학 실험으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수는 실험을 2주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15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참가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과거, 범죄나 약물 남용이 없는 중산층 가정 출신의 24명 남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죠. 실험은 감옥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24명 중 18명이 본격적으로 실험을 했으며 나머지 6명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18명 중 9명은 교도관이 9명은 죄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교도관과 죄수를 나누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고 무작위로 선별했죠.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교도관 옷을 입었으며 죄수들이 눈을 볼 수 없도록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수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도 주어졌죠. 죄수들 역시 그에 맞는 옷을 입었으며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도록 그들의 집에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말투와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했으며 죄수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실험 둘째 날, 교도관은 새벽 2시 30분 죄수를 깨워 자신의 번호를 말하게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죄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기 때문이죠. 죄수들은 여기에 분노했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교도관들은 배운 적도 없었지만 소화기를 이용해 폭동을 진압했고 한 명의 죄수에게만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했던 체벌과 동일한 것이었죠.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더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은 일상이었고 허락 없이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수번호 8612번 실험자가 멘탈을 잡지 못해 실험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내부에선 8612번 실험자가 다시 돌아와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문이었을 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죠. 실험 셋째 날, 가족들이 면회를 왔고 죄수들은 언제든 원하면 실험을 중단하고 감옥을 나갈 수 있었지만 감옥을 나가는 죄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험 넷째 날에는 가석방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실험을 그만둘 수 있었지만 죄수들은 보석금을 낼 테니 가석방 시켜달라고 말했고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수들의 가석방 신청은 무산되었고 감옥 내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실험 다섯째 날, 교도관들은 죄수들에게 성적 학대를 했고 고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실험자의 부모님들과 동료 교수에 의해 2주를 계획했던 실험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비록 실험이었지만 죄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진짜 죄수가 됐다고 생각했고 권력에 복종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상황과 권력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실험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도관이나 죄수 모두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 전화 사건, 밀그램 실험 등 스탠퍼드 감옥 실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군대의 상황만 보더라도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정말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마냥 거짓 실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1차시 수업 때 나온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오랫동안 군인이었으니까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군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상부의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스탠퍼드 감옥 실험과 밀그램 실험은 과연 진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실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매몰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교수, 조교, 범죄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 모두 이 실험이 모두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수 역할은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뽑힌 것이라고 간수 역할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실험 설계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간수에게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게 됐고 그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권위를 모두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논리학에서는 논리적 오류 중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나온 권위가 바로 거기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아주 관계없는 분야의 주장을 펼침에 있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주장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권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우리 수용자들이 그냥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저 말이 진짜 맞을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that you thought it was the first word. It generates electric shocks, and when you press one of the switches all the way down, the learner gets a shock. Wrong. Hair. 75 volts. Wrong. Head. 105 volts. Wet. I'll tell you about it. Now these shoots are going on. Let me know.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Maybe another instance where human life wasn't involved or something going on, but I mean, I couldn't see the point. I don't want to die suffer that. We're going to have a heart attack or something. Well, you know that in a hospital situation, if you work for a doctor as an orderly, and he told you to give a hypodermic to a patient, even though the patient protested, well, you might have to do it. Protested, well, you might have to do it.
밀그램의 실험 역시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50V 이상의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35%였습니다. 나머지 65%의 사람들은 실험에서 최대로 설정한 450V 모두를 흘려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어떤 실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험의 주최자들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여전히 450V 이상의 전류를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총책임자였던 짐 바르도는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실험을 내버려 두다가 실험을 참관한 자신의 여자친구의 항의에 실험을 중지했습니다. 실험을 참관한 사람 중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 여자친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밀그램 실험의 35% 그리고 짐 바르도의 여자친구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수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 바르도의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밀그램 실험의 65%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류를 흘려내모되지 않은 35%가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많은 빈도수로 나온 사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또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작용에서 이성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또 틀린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동물에게도 없고요, 인공지능에게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신념, 자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념, 자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가치, 자, 이것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발생하고 그 생각들의 진원지를 찾아가다 보면 그 시작점이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가정, 경제력, 친구, 선생님 등이 있겠죠. 이미 내 안에 깊게 새겨진 저런 신념, 이념, 가치들도 항상 끊임없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리고 이게 진짜 맞을까? 같은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의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삶에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요? 정말 옳은 일인가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죠. 사회를 위한 의로운 길이지만 보호장치가 약하다 보니까 생계 문제나 우울증까지 겪는 외로운 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역 중령으로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뒤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쫓겨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보통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겨야죠.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을 걸고 비리를 폭로해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점입니다. 내부 고발 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권익위원회만 해도 자체 조사권이 없으니 신고자가 스스로 비리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높은 지도층, 의원님들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의지가 있거든요. 지난 2013년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화국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의 일상에 주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이해관 씨. 당시 그의 일터는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98년 입사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현장 수리 업무로 발령이 난 건 회사의 보복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통신회사 KT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민 전화투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KT가 국내 전화회선을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이 씨가 폭로했습니다. 그 후 정직과 감봉 등 온갖 징계를 받다 2013년 해고됐고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올해 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하면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인생 망친다가 아니라 완전히 대박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요. 내부 고발자들이 걸어온 의로운 하지만 외로운 길. 그 상처와 대가보다 사회는 완고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꿈꿉니다. 내부 고발 권하는 사회를. YTN 박조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총 5년간 복무했습니다. 정말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고요.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떤 높은 분의 비서를 맡게 되었고 그분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그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몇 달 동안 수집했고 결국 군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어떤 상태였냐면 정말 계속 군대에 장기적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역하고 선생님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결국 전역하기로 제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피할 수 없음을 저는 받아들인 거고요. 군대를 나오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같은 새싹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생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많은 결정과 행동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제가 활동지를 올려놓았으니 활동지를 푸시고 제가 개설해 놓은 이메일로 활동지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